economics and all that, I was not doing that well, honestly, because everything was open book anyway, and they were saying, you guys know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formula you use in math. Let's think about that and apply that. I never learned that. I just memorized right away the formula, and you would get like cheered if you memorize it as the fastest kid in the room. That's still the main kind of study style in Asia. That's what I'm doing for my job, from the technology investment side. But I'm very excited to work with educators, parents, because this takes a real big effort, and the government has its own role. I think it's quite limited. So yeah, that's how I'd like to summarize my presentation. I hope you learn more about Asia. 포메이션 8을 설립하게 된 이유하고 지금 이게 언제 설립됐죠? 설립 연도를 얘기하려면 지금 2014년이죠. 2012년?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몇 년 지난 거 아니에요? 2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간의 뭐 성과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네. 일단은 포메이션 8 설립하게 됐던 거는 포메이션 8 전에도 저는 벤처 캐피탈 펀드를 운영을 작게 하고 있었고요. 그러는 중에 일단은 뭐 요새 한국에서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리콘밸리라는 곳에서 좀 더 큰 혁신은 많이 더 일어난다는 거에 더 확신을 가지게 됐었고, 대신에 시장성이나 어떤 파트너십에 있을 때는 아시아 시장이 굉장히 더 중요해진다. 이 두 가지 접점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좀 연결을 해서 어떤 투자 활동을 하고 어떤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플랫폼이 뭐가 제일 좋을까 고민하다 나온 게 이제 포메이션 8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포메이션 8이 아무래도 저를 비롯해서 어떤 여기 있는 파트너들은 여기 미국에 특히 실리콘밸리에 많은 테크놀로지에 인볼브를 하고, 동시에 저희가 아시아에 많이 인프라를 두고 있는 이유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파트너십을, 그런 기술 회사와 이제 한국이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떤 기업이나 인프라하고 연결하는 그런 펀드로 보시면 되고요. 뭐 그 취지대로 지난 2년간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일단 펀드 조성 자체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됐었고요. 그래서 뭐 한 $500 million 정도 펀드니까 충분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뭐 서포트할 수 있는 규모였고, 투자는 굉장히 액티브하게 진행을 했고요. 원래 전략대로 저희가 믿는 가장 혁신적인 미국 회사들 위주로 투자를 했고, 그 회사들이 가질 수 있는 아시아와의 파트너십을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해주고 있었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지금 실리콘밸리 내에서나 중요한 어떤 곳에서는 좀 좋은 브랜드로 좀 인식을 받고는 있고요. 그래서 나름 제일 소위 말하는 가장 핫한 딜들에 있어서 경쟁하는 탑 2, 3 펀드에 저희가 항상 일단 이름은 항상 올려놓고 있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원하는 걸 진 적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모델에 대해서 니드가 확실히 있었구나 하는 확신은 있고, 그 아시아하고의 작업에 있어서 한국이나 이런 데하고의 협력도 역시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니즈가 크고요. 한국 대기업서부터 뭐 벤처, 뭐 어떤 인프라에 있어서, 그래서 현재까지는 잘 순항을. 사실 교육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수익성에 한계가 있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교육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셨는지?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게 맞아요. 교육 사업 자체가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굉장히 수익성을 내기에는 개인 사업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 많아요. 그냥 앱 하나 잘해서 좀 좋은 그 캐피탈 리턴을 할 수 있는데, 말씀은 좀 큰 어떤 규모의 기대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인 거는 맞아요. 근데 저희가 교육 사업 자체를 따로 봤던 거는 아니었고, 처음에 저희 펀드 전체 성격이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나 어떤 플랫폼이나 정말 새로운 혁신을 가지고 기존의 좀 전통 산업들, 어떤 그 분야들을 좀 소위 말하는 영어로는 디스트럭트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번 좀 정말 확실하게 바꿔보는 그 타이밍이 많이 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에너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파이낸스도 그렇고 예전에 있던 시스템들이 상당히 좀 오래된 시스템이거든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도 에너지나 이런 데들도 그 인프라가 이제는 바뀌려고 그러면은 하드웨어적으로 바뀐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접목이 돼서 이제 바뀔 수 있는데, 그 취지로 저희가 봤을 때 교육 시장도 되게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교육 시장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물론 오늘 컨퍼런스에서 저도 많이 설명을 했지만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테크놀로지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완전히 새로운 혁신은 아직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온라인으로 됐다는 거, 모바일로 되고 있는데 거기를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교육 앱 같은 회사에 사실 투자를 안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일단 분석했을 때는 충분히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커질 수 있다는 확신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앱이 뭐 100개 학교보다는 1000개 학교에 팔 수 있을 거냐 하는 회사라면 개인적으로 관심을 갈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펀드 입장에서 굉장히 어떤 큰 소위 빌리언 회사가 나올 수 있느냐는 회의적이고요. 그 이상의 뭔가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뭐 투자한 회사들을 보시면은 런스프라웃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학교들 사이의 학생들의 데이터를 취급하는 방법이 정말 낙후돼 있거든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도 정말 믿지 못할 정도의 오래된 컴퓨터를 가지고 지금 학생 등록을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하는 만큼 그 학생을 더 도울 수 있거든요. 사실은 오늘 이 컨퍼런스에서 어떤 분이 데드라인을 못 맞춰서 대학을 못 가는 애들이 미국 상당히 많다. 이런 게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 시스템이 낙후가 돼 있어서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냥 하나의 앱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낙후된 시스템 전체를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플랫폼을 하던 애들이 모여가지고 그 플랫폼을 교육 시간에 한번 접목시켜주면 모든 정보들이 훨씬 빠르게 소통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모델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인프라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수익성에서도 창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은 산업으로 아예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오늘 뭐 사실 저도 여기 있지만은 슈모비라는 회사 자체도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또 하나의 재밌는 컨텐츠가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많은 온라인 교육이나 미국에서도 많이 대두되는 것들 보면 기존 거에서 그냥 온라인화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를 제가 좋아했던 이유는 뭐냐면 근본 사고 반영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아시아 시장을 들어갈 때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초기에는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영어를 수능 시험만 잘 보면 된다에 맞춰져 있는 부분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SAT도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슈모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저부터도 SAT를 하는 거는 중요했죠.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대학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더 디벨롭되는 게 더 중요한데 거기에 그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한다면 그냥 공부만 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아이로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그럴 때는 사실 그런 문화적인 측면이나 슈모 비디오 같은 거 보시면은 정말 새로운 접근법을 소개하거든요. 교육을 정말 재미를 통해서 배운다는 게 되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진짜 그거를 좀 풀리 푸시한 회사가 없거든요. 사실 그냥 하나 정도 아이디어로만 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근본 패러다임을 바뀔 수 있는 회사라고 봤기 때문에 투자를 했었고 예를 들면 근데 그러니까 그런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약간 그런 접근을 했을 때 그래서 저희도 20개, 30개 뭐 이렇게 많은 회사 교육회사들이 올해 안에 뭐 1년, 2년 안에 많이 나오길 바라지만 저희가 투자할 만한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충분히 이런 회사들이 더 나오기는 바라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한국 벤처 친구들이 좀 그런 생각을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죠. 앱 위주로 접근하니까. 그럼 현재로서는 그 수익성을 당장 내기보다는 그 교육계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거기에 더 목적을 두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펀드니까 수익성을 고려 안 할 수는 없는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성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저희가 도와주죠. 그 모델을 찾는 게. 근데 다만 다른 건 뭐냐면 굳이 아시아 쪽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단기성의 수익을 바라보지는 않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도 수익성이 없을 것 같으면은 non-profit을 하는 게 낫고요. 왜냐면 굉장히 좋은 의미니까. 근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관련된 인프라는 친구들이 당장 학교들에다가 그거를 차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의 학생들의 데이터를 갖는 순간에는 그때는 파생적으로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가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페이스북도 같은 거고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안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 1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수익성을 너무 푸시하면 사실은 굉장히 원하는 모델로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실리콘밸리에 있으면서 굉장히 참 부럽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고 저도 많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런 환경이 잘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고민을 하게 해요. 왜냐면 그래야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거를 올해 안에 꼭 보여라 하는 접근은 아니죠. 네, 그걸 위해서
단계들이 더 큰 수익을 위한 단계들을 같이 찝어주는데 거기까지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걸 해내는 데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 끝에 부분의 수익성만 같이 확실하면 믿고 믿어주는 거죠. 그 부분이 약간 좀 한국을 굳이 예를 들면 아시아가 전체 다 비슷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단계에서 수익성을 우선순위로 논하니까 그리고 수익성을 먼저 보여라 하니까 이런 모델 하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앱 쪽으로 더 푸시를 하고 뭐 차지를 바로 하게 되고 네, 맞는 그게 말씀. 약간 그 요즘 최근에 그 워낙 빠른 기술 혁신하고 네. 뭐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그 IT 기업들이 막 뜨고지고 하는 IT 기업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향후 그 보시기에 향후 유망한 그 분야가 어느 쪽으로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사실은 그냥 분야만 놓고 대답하는 거는 뭐 다른 데서 나오는 대답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매크로 트렌드를 따라가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들여다보는 것 중에 하나가 푸드 텍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중국도 1인 자녀 이제 정책 없애고 다들 한국도 마찬가지로 고령화 되는 거 맨날 이슈 나오는데 그렇다고 소비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다들 더 좀 중산층이 크고 그 다 따져보면 음식을 다 과연 어떻게 수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푸드텍이나 이런 거나 뭐 마찬가지로 고령화 사회니까 헬스 쪽이나 그러니까 되게 좀 일반적인 그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그런 분야들이 뭐 웨어러블 요새 많이 뜨는 거 그거에 반대는 저희는 사실 없어요. 저희도 그쪽을 보고 있고 근데 뭐 좀 더 펀더멘털한 걸로 저희는 보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스마트 그리드 같은 에너지 인프라 굉장히 옛날 거 그대로 쓰고 있는데 뭐 그런 거 아까 말씀드린 교육도 굉장히 아직도 앱은 많이 나오지만 근본적인 시스템이 안 변하고 있다는 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혁신하는데 하드웨어적으로보다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크게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약간 그런 테마를 많이 찾고 있고요. 페이스북 같이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IT 기업 그냥 뭐 단순 어떤 소셜 미디어나 IT 기업 같지만 내면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 플랫폼으로서 부상이 되는 그런 부분은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냥 웨어러블 같은 데서도 저희가 웨어러블 자체도 열심히 보지만 그 웨어러블을 통해서 나오는 건는 다 누가 또 데이터부터 매니지는 누가 할 거냐. 그래서 어떤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자체적으로 플랫폼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굉장히 저희한테 중요하고요. 그냥 하나에 그냥 피스면 저희는 아마 투자를 안 하고 저희가 투자하는 웨어러블도 보시면 좀 더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웨어러블도 있지만 다른 구글 글래스나 웹이나 모바일하고 다 연동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앞으로도 클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많이 논의되는 대로 소프트웨어인데 다만 그냥 단순한 어떤 하나의 서비스 관점의 소프트웨어보다는 저희가 좋아하는 거는 기존의 인프라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들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지금 투자하고 계신 네. 회사가 몇 군데나 되세요? 저희가 펀드의 그 포커스가 되는 거는 얼리 그로스라고 해서 좀 충분히 규모가 이미 있는 회사에 좀 의미 있는 투자를 해서 더 크게 키우는 그게 이제 저희 메인 모델에다가 계속해서 시드 소위 가장 초기 엔젤 투자도 한 달에 하나꼴로는 계속해요. 왜냐면은 그 이코시스템 안에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그거는 사실 규모로서는 굉장히 작거든요. 왜냐면 뭐 하면 뭐 100K, 200K 작은 규모로 투자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한 포커스로 봤을 때는 10개 기업이 조금 넘고요. 거기는 이제 저희가 뭐 저희 50억, 100억 이상씩 이제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한 10개 조금 넘고 시드까지 따지면 거의 이제 30개 되죠. 왜냐면 시드는 아까 말씀드린 한 달에 하나 정도 꼴로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이레벨로는 한 30개 회사에 지금 인볼브로 돼 있고 시드는 너무 초기면은 아시아에 들어가긴 아직 이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한 10개 이상의 회사들은 아시아하고 긴밀하게 뭐 중국을 포함해서 협력을 지금 저희가 그냥 작업을 하고 있죠. 혹시 그 투자하신 회사 중에 네. 한인분들이 하는 데도 있나요? 네, 한인분들이 하시는 회사도 몇 개 있어요. 네, 뭐 아카스터디라고 해서 그것도 교육회사인데. 네. 사실은. 네, 그래서 뭐 그런데 그러니까 재미난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런 회사들의 굉장히 기대가 큰 이유는 뭐냐면 그 회사 CEO나 팀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한국을 시작해서 아시아의 교육 시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그것만 가지고 자존심을 내세우질 않아요. 뭐냐면 자기들이 그 강점 갖고 있는데 엔지니어적인 요소나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는 좀 우리 보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실리콘밸리는 좋은 엔지니어들이 우리하고 합심하면
우리가 그걸 시장으로 가져갈 줄은 제일 잘 아니까 그 프로덕트를 만들 때는 좋은 엔지니어들 같이 좀 해달라 그런 지금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그냥 미국 회사보다 더 매력이 있죠. 왜냐면 아시아에 들어갈 줄은 훨씬 더 잘 아니까 그런 회사들이 지금 한 두세 개 있어요. 에너지 쪽에도 있고 교육 쪽에도 있고 뭐 앞으로 펀드에 있어서는 좀 더 범위를 넓히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다만 좀 한국 안에서 나오는 벤처 중에 많은 풀이 더 생겼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안에서 밖으로 나오겠다고 하는 CEO들 중에는 굉장히 좀 매력 있는 친구들이 생기는데 한국 안에서 이렇게 셋업하는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마음 갖고 좋은 실력을 갖고 있는데 그 어떤 아이템이나 비즈니스 모델은 아직도 좀 북한데 이렇게 좀 이렇게 리밋이 돼 있는 게 많아서 뭐 그래서 아직 좀 액티브하게 투자가 못해 있던 건데요. 관심은 계속 굉장히 많죠. 포메이션 8을 통해 가지고 추구하는 비전이라든지 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일단은 저희가 지금 그 원래 생각한 비전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롱거텀, 그러니까 결국에 하고자 하는 비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냥 하나의 벤처 펀드로서 이렇게 그 생각, 남을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산업이 아예 그냥 하나의 좋은 투자처를 발굴해서 리턴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혁신하고 큰 시장들하고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고자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얹을 거는 한국에서 왔으니까 뭐 한국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 굉장히 붕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해보다 더 빨리 붕괴가 되는 것 같아요. 걱정도 되지만 굉장히 바람직한 붕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어떤 대기업 시스템이나 기존 인프라가 이렇게 오너십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방식이 굉장히 오픈되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픈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력이 없어지는 부분도 이제 생기고 하는 게 뭐 그쪽에 어떻게 보면 뭐 많은 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유일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 어려운 디스럽션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한국으로 봤을 때는 피할 수 없는 디스럽션이고 오히려 굉장히 헬티한 디스럽션이 생기는데 그럴 때 한국이 그거를 대응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손 놓고 그냥 당하는 모습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듯이 그 기존에 있던 분들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빠르게 변화할 거냐, 그 변화 안에는 벤처의 역할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금을 가지고 있는 캐피탈리스트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냥 저희도 캐피탈 쪽에 일단은 있기 때문에 캐피탈 관점으로만 봐서 접근해서는 굉장히 위험할 것 같고요. 우리만의 산업하고 자본이 연결되는 모델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고요. 그걸 찾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그래서 산업하고 자본이 가장 잘 맞았을 때는 굉장히 큰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DNA는 한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지만 환경이 지금 굉장히 좀 막고 있다.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좀 붕괴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펀드, 그래서 산업 쪽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는 그냥 소위 그런 이슈는 중요하지 않고 제조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소위 캐피탈리스트로만 들어가는 그런 모델은 저희는 안 할 것 같고요. 같이 협력해서 정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가는 그게 되려고 지금 작업을 하는 거죠. 자녀분들한테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쳐 주신다는 그런 기사가 왔거든요. 네. 그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왜냐면 그거는 사실 그거는 있어요. 제가 모든 사람들이 엔지니어 공부를 하고 엔지니어가 돼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걸 저희 아이들한테는 꼭 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일단은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경제학이 결코 나쁘지는 않아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제가 그렇다고 이렇게 엔지니어로서만 굉장히 성장하고 싶다 하고 지금 후회하는 건 아닌데 다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최소한의 엔지니어적인 사고는 좀 기르고 싶어요. 다시 할 수 있다면. 그런 얘기 뭐냐면 제가 무슨 코딩에 가장 제일 잘하는 친구가 될 필요는 없는데 코딩을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하고 엔지니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이제 이 시대에서는 앞으로 시대에서는 많은 것들이 그 사고방식하고 비슷해요. 어떤 알고리즘을 생각하는 방식, 데이터를 접근하는 방식, 모든 게 데이터잖아요, 사실은 이제는. 그거를 너무 엔지니어적으로 접근해서 뭔가 바로 앱으로 만들고 하는 단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많은 정보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런 엔지니어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앞으로 세계에서는 저는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자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식을 하나 더 아는 것보다 그러니까 솔직히는 그런 정도까지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떤 엔지니어들을 보면은 제가 백날 더 열심히 뭔가 프로젝트를 논의하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이지하게 툴들을 이용해서 탁탁탁 만들어내면 훨씬 더 좋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는 정말 제가 회의가 느껴요. 이게 과연 더 누가 이런 식으로 혼자 스스로 하는 거를 배우는 게 중요하냐, 오히려 툴을 활용하고 다른 사람하고 팀업 하는데 그런 모든 게 다 어떤 하나하나의 포인트를 가지고 연계시켜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많이 배웠던 거는 그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친구들한테 들어보면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코딩하는 첫 수업이라는 게 당장 무슨 뭐 언어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피스들을 어떻게 조합시켜서 어떤 뭐 알고리즘을 생성하든지 최소한 그 생성 방식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는 관념은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자기가 더 디벨롭해서 뭔가 실제 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N 미니멈 그거고 가능하다면 저는 그런 건 있어요. 너무 부러운 친구들이 뭐냐면 이런 생각들을 구현화하는 친구들, 정말 구현하는 친구들.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좀 저도 좀 편견은 생겼죠. 이쪽에 투자하니까. 근데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엔지니어가 지배하는 세상이 이미 돼 있고 더 온다. 네, 그래서 뭐 저희 아이한테 그걸 강요할 생각은 없지만 최소한 그러면 다른 길을 얘가 가더라도 그 앞으로 그거를 리딩할 친구들하고 대화는 할 수 있는 수준은 주고 싶고 뭐 호플리 그 길을 가겠다 그러면 정말 서포트 해주고 싶은데 비즈니스맨들이 저도 MBA를 했지만 비즈니스맨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는 정말 텍 쪽을 언더스탠딩하는 사람들이 갈 것 같아서 약간 복합적으로 뭐 제가 강요는 못하겠지만 가이던스를 주고 싶어요. 자녀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 철학이 있으신가요? 네, 뭐 철학은 있는데 행동으로 이게 연결되는 거는 저도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컸기 때문에 불안한 게 계속 이렇게 오기는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제 철학 자체는 뭐냐면 어떤 한국에서 제가 받았던 교육 중에 제가 분명히 지금도 베네핏으로 가져가는 거는 어떤 디시플린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정말 공부에 대한 시간이나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 아까 엘렌 얘기대로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는 사실은 아시아가 정말 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거는 주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만 되는 순간 이후로는 이렇게 더 푸시는 안 하고 싶어하는 게 제 철학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사실 대학을 여기 미국으로 왔을 때 그 지금 같이 일을 하는 친구들이 그 당시엔 친구였죠. 근데 어떤 걸 부딪혔냐면 무슨 주제가 주어지면 저보다 굉장히 생각하는 사고 그 사이즈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뭐 이번 클래스에서는 뭐 유럽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 그러면 저는 일단 유럽의 그 주어진 주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정말 뭐 검색부터 시작하고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할지를 막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유럽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뭐 그러면은 나는 사실 예전에 책을 읽었을 때 동남아권에서 이렇게 했다고 들었고 뭐 유럽이 아닌 지역에서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고 그랬는데 그거하고 비교해도 재밌을 거고 이런 얘기하면 저는 그게 약간 웨이스트 오브 뭐 타임 같이 느껴지거든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해답을 찾아야 리포트를 쓰고 하는데 근데 그런 어떤 자유로운 생각의 틀이나 이런 게 굉장히 다른데 그게 또 존중이 되고요. 그러니까 클래스에서 그거 아마 솔직히 아마 한국 같은 환경이었으면은 그거 다 좋은데 지금 그런 얘기 할 시간은 없고 빨리 이걸 다시 오자는데 여기는 그걸 막 그 방향으로 더 가니까 그러면 저는 할 얘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주제 제가 준비했던 내용에서 벗어나서 하면은 저는 그래서 그럴 때 파티스페이트 점수 굉장히 낮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 친구들의 이유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기본 이후에는 자유롭게 어프로치를 할 수 있고 뭐 제가 맨날 쓰는 얘기지만은 저희 아이들이 지금 어떤 학교에서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가져오는데 비행기 모양이 아니면 저랑 저희 와이프는 걱정하거든요. 얘가 비행기 이해를 못했나. 근데 이 아이는 원리에 충실한 거예요. 날 수가 있고 사람들을 이렇게 사는데 난 이런 모양의 비행기를 생각했다는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올 때는 저도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도 저희 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아프리카에 대해서 아빠가 아는 거 좀 얘기해달라면 제가 아는 거는 굉장히 리밋이 있는데 그럼 이미 아이들은 구글 설치하면 더 많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계속 믿고 푸시하는 철학은 정보는 이제는 주어지는 시대가 왔고 저도 테크놀로지 투자하니까 이제는 정보는 막 오거든요. 개인을 막 더 알고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아예 알고 이제는 막 오니까 해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할 것 같고 인사이트가 훨씬 통찰력이 더 중요한데
너무 이렇게 막 아직까지도 이렇게 통찰력을 애들이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한국 가서 저희 조카들이나 아이들 보면은 계속 그런 식으로 같이 인커리지를 해주거든요. 왜냐면 그럴 때 발상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할 수 있는 시간이나 환경이 안 주어지는 거를 굉장히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름의 제 철학이라서 가능하다면 아이들이 막 좀 엉뚱한 소리를 해도 되게 어려워요, 저도. 근데 좀 존중을 하려고 하고 뭐 어떤 공부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와 어딘가를 같이 가볼 수 있다면은 쉽지 않지만 같이 가보는 쪽으로 해봐요. 네, 왜냐면 보고 느끼는 게 그래서 그런 시대가 더 오지 않았나. 뭐 외우는 건 사실 구글보다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